이진우는 그의 럭셔리한 자택 서재에 서 있었고 오후 햇살이 벽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트로피, 모형, 건축 설계도들이 곳곳을 장식하고 있었다. 188cm의 키와 매일 새벽 5시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을 가진 그였다. 맞은편에는 아내 강수진이 앉아 있었다. 38세의 그녀는 윤기 나는 검은 머리에 각진 체형, 고급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도전적이었고 분노로 붉게 상기된 뺨 때문에 날카로운 이목구비가 더욱 도드라졌다. 그녀는 늘 선망의 대상이었고 질투의 대상이었지만 그날 그녀의 오만한 자신감은 그저 도끼 어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뭐라도 말 좀 해보지 그래?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마치 대법관이라도 된 양날 쳐다보는데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기나 해? 침묵하고 있으면 당신이 더 강해 보이는 줄 알아? 진우는 현대적인 강철 책상 뒤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그는 감정을 숨기는 데 능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를 과소평가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강철 같은 회색 눈동자가 그녀의 옷차림을 훑었다. 그는 그 옷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에 그가 결제해 준 것이었으니까. 난 이 상황을 처리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가 덤덤하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무너지길 바라겠지만 당신이 말한 것 중에 내가 의심하지 않았던 건 하나도 없어. 수진의 인매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가 허리에 손을 얹자 왼손에 낀 사파이어 반지가 드러났다. 지난 한 달간 숨겨왔던 반지였다. 진우는 카드 명세서에서 보석상 청구서를 받고 그것이 자신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끝내자. 당신 친동생 민호 말이야.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살아있게 해. 당신이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남자다움, 흥미로움, 즉흥성. 그게 그 사람한테 있어. 난 민호한테 갈 거야. 진우 씨.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고 차가운 긴장감이 공기를 채웠다. 내 쌍둥이 동생한테 간다고. 그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후회하길 바라는 거야? 내 눈물이나 좌절을 기대하는 거야? 당신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수진이 쓸쓸거렸다. 근데 당신은 거기서 잘난 척이나 하고 있네. 민호는 내가 곁에 있길 원해. 그리고 가족 회사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당신 지분을 뺏고 싶어 하고 당신 부모님도 민호를 지지해. 두 분은 그 사람이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시거든. 원래부터 그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야 했다고 생각하시지. 결국 당신은 쫓겨날 거야. 그 사람이 당신 자리, 당신 이름, 당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차지할 거라고. 진우의 시선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포착했다. 결혼 초부터 알았던 버릇이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조작을 꾸밀 때마다 나타나는 미세한 떨림. 수지는 늘 심리전을 즐겼다.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군. 진우가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녀석을 선택했다면 축하해. 아마 마음에 들 거야. 그 녀석이 횡령한 돈으로 훔친 부산 해운대 별장 말이야. 거기서 편하게 지내도록 해.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그가 자금 세탁이나 회사 손실금에 대해 알고 있을 줄은 예상 못한 눈치였다. 잠시 그녀의 눈이 커졌지만 이내 오만함이 돌아왔다. 괜찮을 거야.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다. 민호는 기회를 잡을 줄 알아. 당신처럼 지루하게 신중하거나 도덕 교과서처럼 굴지 않는다고. 당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나 본데 착한 놈이 결국 지는 법이야. 두고 봐. 진우가 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할 말 다 했으면 나가. 난 프로젝트가 있어서 집중해야 하거든. 남은 짐 챙겨서 나가고 열쇠는 두고 가. 이미 결정했잖아. 수지는 뭔가 독서를 내뱉으려다 망설이더니 비싼 하이힐을 신고 쿵 돌아서서 나갔다. 문틀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문을 닫았다. 진우는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그녀의 고급차 엔진이 굉음을 내며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한 후 진우는 컴퓨터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열었다. 미리 작성해둔 짧은 메시지를 입력하고
경제범죄 수사국 담당자에게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날 밤늦게 그는 손도 대지 않은 위스키 한 잔을 든 채 앉아 있었다. 진우는 방에 혼자 앉아 여러 모니터에 나오는 보안 영상을 응시했다. 기업 스파이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물론 수지는 그가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몰랐고 사무실 침입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도 의심하지 못했다. 그는 수진과 민호가 새벽 2시에 집에 몰래 들어오는 영상을 돌려보았다. 잠긴 캐비닛을 뒤지고 비밀번호를 훔치고 파일을 서로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전자 서명을 위조하고 심지어 그의 개인 금고까지 터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항상 자기가 진우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안다고 언제든 그를 속일 수 있다고 자랑했지만 그 오만함이 그녀의 최대 약점이었다. 설마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복은 그가 혼잣말했다. 그는 몇 달 동안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해왔다. 쌍둥이 동생 민호는 진우의 설계를 훔치고 가족 회사 내에서 그를 몰락시킬 거대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수지는 부와 쾌락에 대한 환상에 젖어 기꺼이 공범이 되었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계획했다. 심지어 심리적으로 가장 타격이 클 때 수진이 진우를 떠나는 타이밍까지. 날 지루하고 너무 조용하다고 생각했지. 진우가 속삭였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그들은 이렇게 조용한 남자가 어떤 비밀을 숨길 수 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는 영상 파일들을 닫고 자세를 바로 했다. 이메일 알림이 깜빡였다. 수사국 담당자가 다음 날 아침 미팅을 확정한다는 답장을 보냈다. 진우는 첫 번째 자료를 넘길 것이다. 민호의 횡령을 입증할 자료였다. 나머지는 최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공개될 것이다.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서재문에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고 20년 지기이자 회사 법무팀 자문위원인 최지영 변호사가 잔뜩 긴장한 채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들어와.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지영이 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다. 40대 초반의 키가 큰 여성으로 회의실이나 법정에서는 늘 당당했지만 지금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 같았다. 진우야, 그녀가 말문을 열었다. 설명할 게 있어. 민호가 얼마 전에 내 특허를 훔치려고 접근했어. 진우가 차분하게 말을 끊었다. 민호가 너한테 비밀 유령 회사들을 세우라고 했지? 내 내진 설계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말이야. 그만해,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녀가 입을 벌린 채 그를 쳐다봤다. 어떻게 알아? 수진이 배신을 알아챈 것과 똑같아. 그가 말했다. 난 주의를 기울이거든. 지영이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다. 난 속았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주장했다. 민호가 서류를 조작했어. 그가 말했다. 네. 부모님이 구조 조정을 원하신다고 했어. 난 내가 나한테 좀 더 기대길 바랐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넌 내 결혼식 때 변호사였고 날 주요 투자자들에게 소개해줬어. 친구처럼 굴었지만 넌 회사 지분을 더 챙기려고 날 팔아넘겼어. 맞아. 그 사람이 협박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협조하지 않으면 내 명성을 망가뜨리겠다고. 변호사협회에 내 다른 윤리 위반 사실들을 알리겠다고 했어. 그래서 넌 날 배신하기로 했고. 진우가 말했다. 쓴 웃음이 배어나왔다. 좋아. 이제 짐 싸. 네가 연루된 파일은 이미 변호사협회에 넘겼어. 변호사 자격증 유지하긴 힘들 거야. 지영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창백해졌다. 진우야. 제발. 그녀가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우리 20년 지기잖아. 친구였잖아. 네가 내 동생이랑 공모한 순간부터 친구 아니었어. 그가 책상 위 전화 버튼을 눌렀다. 보안실 최지영 변호사 좀 내보내주세요. 더 이상 출입 금지입니다. 지영은 울었지만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감시 카메라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녀가 쫓겨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도심에 있는 하트 엔지니어링 본사로 향했다.
그가 20대 때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반짝이는 마천루의 최상층이었다. 그 건물은 창의성과 정밀함의 상징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족들은 그보다 민호를 더 칭찬했었다. 임원층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대화를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수진이 그를 떠났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비웃음을, 어떤 이들은 불확실한 표정을 지었다. 부모님이 앉아있는 유리벽 회의실에서 쌍둥이 중 누가 실권을 잡을지 모르는 눈치였다. 민호는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한때 권력자였던 아버지는 최근 들어 더 교활한 가족 구성원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했다. 우아하지만 냉담한 어머니 신여사는 사회적 평판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고 진우가 들어오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민호가 친근한 척하며 말했다. 형이 올 줄 몰랐네. 아버지가 회사 방향에 대해 따로 얘기하고 싶어 하셔서 진우가 대답했다. 아마 그렇겠지. 하지만 난 급한 용무가 있어. 누군가 특허받은 설계를 훔치고 있거든. 수사관들이 곧 올 거야. 미리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호가 짜증을 내며 말했다. 형은 너무 의심이 많아. 사업 분쟁에 수사관까지 끌어들이고. 도둑질 같은 건 없어. 개인적인 문제를 너무 키우는 거 아니야? 진우가 말을 끊었다. 너야말로 변호사가 필요할 텐데. 지금 지영이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바로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양옆으로 다른 요원들이 섰다. 한 명이 배지를 꺼내 보였다. 경제범죄수사대 박 형사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민호 씨를 산업 스파이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아버지 이 회장이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모욕이야. 이 회장이 진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어떻게 동생한테 이럴 수가 있냐? 진우는 차가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훔치기로 결정한 건 민호입니다. 전 증거를 제출했을 뿐이에요. 민호가 의자가 넘어질 정도로 급하게 일어났다. 미쳤어. 그가 주먹을 쥐고 소리쳤다.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 아버지, 엄마, 이 사람들 좀 막아줘요. 하지만 형사들은 다가와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다. 민호는 저항하며 진우를 증오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아? 민호가 분노에 떨며 으르렁거렸다. 필요하다면 감옥에서라도 널 무너뜨릴 거야. 글쎄 진우가 작게 말했다. 신여사가 남편의 팔을 잡았다. 충격과 공포로 눈이 커졌지만 부부는 체포를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형사들이 민호를 끌고 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진우는 그들이 지나가도록 비켜섰다. 몸싸움 과정에서 민호의 비싼 양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것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일주일 후 진우가 부모님에게 말했다. 이 사회가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봅시다. 특히 회사 계좌에서 사라진 수십억 원에 대해서요. 어머니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말을 더듬으며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을 잃었다. 그들은 진우가 이렇게 침착하고 계획적이며 무자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가족한테 이럴 순 없어.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진우가 말하며 복도로 나갔다. 다른 쪽 임원실에서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인 강 팀장이 블라인드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가려온 진우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고 민호가 체포되자 진우가 위험할 정도로 통제 불능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강 팀장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그녀가 받았다. 뭐 좀 건졌어? 그녀가 오만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나 지금 호텔에 갇혀 있어, 자기야. 기자들이 날 배신자라고 부르는 거 듣기 싫다고. 진우의 차기 설계 파일들을 좀 모았어. 강 팀장이 작게 말했다. 그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이 사회가 그를 짐이라고 판단하면 쫓겨날 거야. 그게 딱 내가 원하던 거야.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호는 갔고 집안은 엉망이고 이 결혼에서 뭐라도 챙길 유일한 방법은 진우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를 무능하거나 범죄자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의 정신적 문제가 이 모든 일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면 위자료라도 좀 챙길 수 있겠지. 내가 이 사회에 다 보여줄게. 내일 강 팀장이 대답하며 입꼬리를 비열하게 올렸다. 계획대로만 되면 진우는 추궁당할 거고 넌 몫을 챙기고 난 대표 자리에 앉는 거지. 그 자식을 영원히 제거할 수 있어. 진우는 편집증이 있어 수진이 생각하며 말했다. 그게 도움이 될 거야. 제정신 아닌 사람 말은 아무도 안 믿어. 날 믿어, 강 팀장이 말했다. 내일 이맘때면 이 사회는 진우를 내쫓고 싶어 할 거야. 통화가 끝났다. 강 팀장의 얼굴은 승리감으로 빛났다. 그는 진우의 비밀 감시 장치가 대화 하나하나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개인 사무실에서 진우는 다른 모니터로 강 팀장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호텔 스위트룸을 서성이는 수진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다.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여전히 자신만만하군. 진우가 중얼거리며 폰으로 다음 문자를 확인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널 파멸시킬 거야.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는 몇 번의 타핑으로 메시지를 닫았다. 진우는 충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꼼꼼하게 정리된 폴더를 열었다. 내부자의 모든 계획이 담긴 파일들을 하나씩 열었다. 지난 몇 년간 강 팀장은 뇌물수수, 불법 거래, 비자금 조성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다. 진우는 오래전부터 이 부정행위들을 알고 있었다. 고양이는 쥐가 방심할 때를 기다리지. 그가 작게 말했다. 내일 그가 말했다. 내가 움직일 테니 기다려. 그날 저녁 그는 텅 빈 기술연구소 복도를 걸어 모형실에 들러 자신의 축소 모형들을 점검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그는 매끄러운 건축 모형 위를 손으로 훑었다. 몇 년 전 그는 순진하게도 가족의 충성심을 믿었었다. 탐욕이 승리했지만 그때도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고 이제 그 예방책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는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대부분의 이사들은 일찍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최근의 수사국 방문에 대해 수군거렸다. 진우는 침착하게 들어와 구석에 앉아 태블릿 PC로 서류를 넘겼다. 강 팀장이 헛기침을 하며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참석해 주셔서. 이사회 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진우 이사의 새로운 내진 교량 프로젝트 기술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떴고 복잡한 응력 분석 결과에 빨간색 표시가 가득했다. 보시다시피 강 팀장이 이어갔다. 이 수치들은 위험할 정도로 틀렸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끔찍한 사고와 인명피해, 소송이 잇따를 겁니다. 그는 끔찍한 결과가 이사들의 뇌리에 박히도록 말을 멈췄다. 이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지는 개인적인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참석한 그녀는 놀란 척 연기했다. 진우 씨가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그래요. 수진이 가식적인 진심을 담아 무겁게 말했다. 이런 말 하기 유감이지만 민호 씨가 항상 진우 씨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어요. 강 팀장이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었다. 회사의 안전을 위해 진우 씨를 설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어쩌면 직위 해제까지 고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오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려 했지만 프로젝터가 깜빡이더니 깨진 파일이 떴다. 갑작스러운 침묵이 흐르더니 회의실 불이 켜지고 강 팀장의 조작된 슬라이드 대신 새로운 슬라이드들이 나타났다. 은행 송금 내역, 강 팀장 명의의 해외 계좌, 뇌물수수 내역이 담긴 이메일들이었다. 강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그가 더듬거하며 노트북 케이블을 잡아당겼다. 진우가 일어섰다. 깜짝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된 것 같군, 강 팀장.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 수치나 설명해보지 그래.
예를 들어 하청 업체들로부터 K맨 제도 개인 계좌로 들어간 2억 원 송금 내역 같은 거 말이야. 수사국이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하군. 몇몇 이사들이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그중 한 명이 분노에 떨며 물었다. 이거 사실인가? 우린 전혀 몰랐네. 이건 함정이야. 강 팀장이 눈을 굴하며 숨을 헐떡였다. 진우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저놈은 망상에 빠져서 지어내고 있다고요. 갑자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한 명이 다가와 배지를 들어 보였다. FBI 넬슨 요원입니다. 그가 말했다. 강 씨, 당신의 관리하에 저지른 불법 사기 및 뇌물수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같이 가주시죠. 강 팀장이 의자를 밀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요원들이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그가 진우에게 소리치며 얼굴이 붉어졌다. 이 나쁜 자식, 네가 날 엮었어. 네가 진짜 악당이야.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진우는 무심하게 말했다. 수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슬금슬금 문 쪽으로 가려 했지만 넬슨 요원이 그녀를 제지했다. 강수진 씨, 당신이 연루되었을지 모르는 설계 도용건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하시죠. 그는 당장 체포하진 않았지만 조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사회가 자리에 앉았다. 강 팀장이 눈물을 흘리며 끌려가고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수진의 얼굴에서 평소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정한 공포가 스쳤다.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녀가 힘들게 침을 삼키며 말했다. 진우는 차분하게 프로젝터를 껐다. 그는 당황한 이사들을 돌아보았다. 여기 진짜 계산 결과가 있습니다. 그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두드리며 말했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에게 검증받았고 완벽하고 안전합니다. 오류는 없습니다. 인증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제 설계는 정확합니다. 사보타주 행위만 빼면요. 그날 오후 진우는 부모님으로부터 본가로 오라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도착하니 그들은 현관에서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한때 파티와 모금을 주최하며 왕족처럼 살았던 그 집은 이제 평소의 화려함을 잃어버린 듯 했다. 긴장감이 고급 대리석 타일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다. 진우야, 이 회장이 소리쳤다. 무슨 짓을 한 거냐? 민호가 중형을 받게 생겼어. 수사국이 회사 장부를 뒤지고 있다고. 그래요, 신 여사가 손을 비틀며 거들었다. 세금 얘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랑 관련된 불법 행위들 말이야. 변호사 말로는 선서 증언을 해야 할 수도 있대. 진우는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왜 놀라시죠? 민호가 수십억을 횡령했어요. 두 분 다 모른 척 하셨죠. 제 경고는 무시하고 그 녀석한테 비밀 지분을 넘기셨잖아요. 절 지지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정부가 묻는 말에 대답 못 하시겠다니. 내 동생이잖아. 신여사가 울부짖었다. 우린 걔가 성공하게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야. 내가 동생을 당국에 넘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쌍둥이 동생이죠. 그 녀석이 절 먼저 배신했어요. 진우가 더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리고 두 분이 도왔고요. 국세청이 두 분이 녀석에게 넘긴 숨겨진 지분을 못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미신고 자산에 대한 법은 엄격합니다. 이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진우야, 그가 작게 말했다. 우린 가족이다. 엄마 아빠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게 둘 순 없잖니. 우리 명예가 땅에 떨어질 거야. 수십 년간 쌓아온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될 거라고. 정확히 그렇게 되겠죠. 진우가 흔들림 없는 차분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전 도와드릴 게 없어요. 두 분이 그 녀석 편에 서기로 하셨으니 이제 마주하셔야죠. 결과를요. 우린 늙었어. 신여사가 흐느꼈다. 정부가 재산을 압류하면 다시 시작할 수 없단다. 언론 보도만으로도 벅차. 그런 건 진작 생각하셨어야죠. 진우가 말했다. 절 조종하기 쉬운 물건 취급하셨잖아요. 사람 잘못 믿으셨어요. 이제 다 잃으시겠네요. 그가 돌아서자 늙은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팔을 잡았다. 그러지 마라. 이 회장이 애원했다. 제발 부탁이다. 널 밀어내려던 건 아니었어.
진우는 부드럽게 아버지의 손을 떼어냈다. 조만간 국세청에서 편지가 갈 겁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최지영 변호사는 이미 코가 석 자니까요. 그는 어머니의 흐느낌을 뒤로하고 떠났다.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그는 민호의 헛된 허세를 위해 자신의 성취가 무시당했던 모든 순간을 되새겼다. 정의가 실현되었고 그것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수지는 고급 호텔바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지쳐 보였다. 비싼 샴페인 2잔을 시켜놓고 옛 삶의 끈을 잡으려는 듯 계속 폰을 확인했다. 진우는 그녀 옆바 스툴에 앉아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짜증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마치 마지막 승리 기회를 노리는 도박꾼 같았다. 안녕 수진아, 그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그를 힐끔 보고는 침착한 척했다. 할 말 없어. 그녀가 샴페인을 들이키며 말했다. 내가 이성적으로 굴지 않으면 날 파멸시키겠다고 강 팀장한테 말했더군. 진우가 대답했다. 그놈은 지금 내 동생이랑 같이 구치소에 있는데 넌 여기 있네. 그 약속 어떻게 지킬 건지 말해볼래? 그녀가 잔을 내려놓았다. 넌 항상 뱀 같은 놈이라는 걸 알았어야 했어. 그녀가 실망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잘난 체하고. 네가 이긴 줄 알지? 넌 내 가족을 파탄냈어. 괴물이야. 날 적대시하지 말라고 경고했잖아. 진우가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내 침묵이 약점인 줄 알았지. 말해봐, 파트너 선택한 거 후회해? 내가 무릎 꿇고 용서라도 빌길 원하나? 수진이 체기거렸다. 차라리 죽고 말지. 너한테 비는 일은 절대 없어. 그는 그녀의 눈을 보더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계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맘대로 해, 그가 말했다. 이혼 합의는 끝났어. 넌 거의 빈털터리로 나가는 거야. 회사는 널 블랙리스트에 올릴 거고 앞으로 거래 금지야. 민호가 약속했던 돈도 없어졌어. 변호사 비용으로 다 들어갔거든. 날 빈손으로 보낼 순 없어. 수진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으르렁거렸다. 난 내 성공을 위해 몇 년을 투자했어. 널 내조했고 널 만들었다고. 넌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 그가 차갑게 대꾸했다. 내 돈으로 사치 부리고 얄팍한 야망이나 떠벌렸지. 이제 카드도 다 정지됐어. 하지만 걱정 마. 네가 내 얘기를 폭로하려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게 조치해뒀으니까. 내 이름값은 이미 바닥이고 내 사생활 팔아서 돈 벌려고 해봤자 소송 비용도 감당 못할 거야. 수진의 잘 관리된 손이 샴페인 잔을 잡고 떨렸다. 넌 괴물이야. 그녀가 다시 말했다. 네가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어.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야. 그가 대답했다. 진우가 일어섰다. 좋은 밤 보내, 수진아. 호텔비는 내가 내.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돌아섰다. 분노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그녀가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었지만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의 사건은 커졌다. 유령 회사, 장부 조작, 공무원 뇌물 등 더 많은 증거가 나왔다. 수지는 빚더미에 앉아 기자들에게 쫓겼다. 이 회장과 신여사는 탈세 스캔들로 그들이 누리던 모든 사치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영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민호의 사기 회사를 도운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다. 진우는 수사관들과 협조하느라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는 모든 비밀 내역, 모든 이메일 기록을 넘겼다. 더 많이 폭로할수록 도시의 어두운 구석에 있는 적들에게 닥친 법적 폭풍은 거세졌다. 수지는 새로운 후원자, 속일 만한 새로운 남자를 찾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그녀의 악명이 앞길을 막았다. 그녀는 옛 친구들에게 절박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한때 그녀를 우상화했던 그들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그 사이 민호는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감옥에서 보석을 위해, 가명을 위해, 잠시나마 자유를 위해 싸웠다. 하지만 재판 때마다 진우가 제출한 추가 증거들이 그를 옥죄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다. 3개월 후
진우는 예고 없이 구치소를 찾았다. 형광등 불빛이 비치는 좁은 면회실에 수갑을 찬 민호가 앉아 있었다. 너 민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왜 왔어? 비웃으러 왔냐? 날카로운 이목구비 키까지 똑같은 쌍둥이 형제 맞은편에 앉았지만 그 외 모든 것이 달랐다. 난 형량 거래 안 해. 민호가 으르렁거렸다. 협조하면 형량 줄여준대. 그딴 거 필요 없어. 감형받자고 부모님 팔아넘기진 않을 거야. 못하는 거겠지. 진우가 정정했다. 내가 제공한 자료 덕분에 수사국은 이미 두 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어. 민호가 비웃었다. 네 충성심은 비틀려 있어. 부모님이잖아. 네가 두 분을 망쳤어. 나도 망치고 수진이는 망신당했어. 넌 심장이 없냐, 진우야? 재밌는 비난이네. 진우가 말했다. 넌 계산적이었고 사기를 쳤고 날 매장하려 했고 내 아내를 꼬셨어. 아니면 그 여자가 널 꼬셨나? 뭐든 상관없어. 넌 내가 이룬 모든 걸 뺏으려 했고 내가 쉽게 굴복할 줄 알았겠지. 그가 유리창 쪽으로 몸을 숙였다. 난 네가 시작한 일을 끝내는데 더 능숙할 뿐이야.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아. 미친놈. 민호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이진우, 지금을 즐겨라. 내가 날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테니까. 민호는 사슬을 흔들며 서 있었다. 개자식, 절대 용서 안 해. 용서 따위 안 바래. 진우가 말을 끊었다. 돌아가. 넌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면회실을 나갔고 교도관들이 철문을 닫았다. 잠시 모든 게 끝났다는 무거움이 느껴졌지만 곧 옛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생의 운명은 정해졌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조사를 받았지만 진우는 전적으로 협조했다. 충성스러운 이사들은 보상받았고 민호나 강 팀장을 지지했던 이들은 해고되거나 기소되거나 도망쳤다. 그는 회사를 재정비하고 보안을 강화했으며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다. 1년 후 그 충격적인 부패 사건은 수사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그는 도시의 강을 가로지르는 현대의 기적, 내진 교량 개통식에 서 있었다. 공무원들이 그를 설계의 천재라 칭송하며 공로패를 수여할 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엔지니어링의 정직함에 바친다고 짧게 말했다. 아무도 그가 그 이상에 대한 믿음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동안 수지는 싸구려 아파트를 전전하며 예전의 삶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녀의 절박한 문자들은 쌓여갔다. 우리 얘기 좀 해. 미안해. 제발 도와줘.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있어. 진우는 답장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저택을 팔아야 했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무시했다. 그들은 사랑하는 아들, 범죄자를 선택했으니까. 지영은 변호사 자격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다. 그녀가 다시 경력을 쌓으려 한다면 진우는 윤리위원회에 그녀를 막을 모든 자료를 넘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우의 복수는 완성된 듯 했지만 소문에 따르면 수진이 여전히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 찾아내길 바라며 수상한 흥신소에 연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진우는 수진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걸 깨닫고 더 강력한 한 방을 날리기로 했다. 보안 컨설턴트 및 법적 위협 전술을 전문으로 하는 전직 군인 2명과 비밀 계약을 맺었다. 그들은 수진이 진우의 사업장에 침입하려 하거나 열쇠를 위조하거나 직원들을 매수해 제한 구역에 접근하려던 시도들을 기록했다. 비 오는 어느 밤 수진은 실제로 진우의 신축 공사장에 몰래 들어가 그에게 불리할 만한 것을 찾으려 했다. 결국 그녀는 진우의 사설 보안팀 소속인 전술 장비를 갖춘 검은 옷의 두 남자에게 포위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카메라를 발견했고 메모를 뒤졌지만 진우를 무너뜨리려는 필사적인 망상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거 놔. 그녀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채로 소리쳤다. 무단 침입입니다. 한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우린 당신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새로운 혐의가 당신 기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시죠. 강수진 씨? 그녀는 흠뻑 젖은 채 떨며 서 있었다.
뭐든 할게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트씨 소유지에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체포 안 합니다. 남자가 가까이 다가와 경고했다. 그녀는 확실히 몇 년은 감옥에 갈 것이다. 그들은 수진을 빗물 젖은 보도블록에 내버려 두었고 그녀는 흐느꼈다. 진우는 보안 영상을 한 번 보고 저장해 두었다. 혹시라도 그녀가 또 다른 짓을 꾸밀 경우를 대비해서 2년 후 민호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과 신 여사는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영주권을 박탈당했다. 지영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강 팀장은 사기죄로 수감되었다. 수지는 잊힌 존재가 되었다. 명절마다 진우는 부모님으로부터 공허한 사과 편지를 받았지만 불태워버렸다. 수진의 절박한 이메일은 자신이 조종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우의 냉정함을 비난하고 돈, 잠자리, 뭐든 달라고 구걸했다. 그는 모두 삭제했다. 진우는 심장공학 분야를 확장하며 조용하고 무자비한 혁신과 효율성의 명성을 쌓았다.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맞서지 못했다. 수진이 떠난 지 5년 후 진우는 올해의 엔지니어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성대했고 권력자들로 가득 찼지만 그의 옛 삶에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진우 씨, 지역 방송국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셨는데 그 비결이? 진우는 그것이 자신의 지침이라고 말하며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말했다. 엔지니어링에서든 인생에서든 튼튼한 기반이 필수적입니다. 진실과 힘의 기반을 두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마련이죠. 시상식 후 그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신축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래전 수진을 감시하기 위해 고용한 탐정에게서 온 문자였다. 탐정은 그녀가 현재 사막의 작은 마을에서 부동산 중개 보조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저가 경매 물건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고 그녀는 비참해 보였다. 꼴 좋군. 진우가 중얼거렸다. 그는 수진이 그가 이국적인 휴양지로 데려가는 대신 전공 서적을 보며 밤을 새운다고 비웃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가 모든 일에 지루하게 접근한다며 불평했던 것. 민호가 더 대담하고 열정적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수진도 민호도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철저한 계획이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천하무적으로 만드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